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월요일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 오늘 일들이 되게 많았죠. 네. 많았고 저희도 이제 뉴스 고르면서 뭐를 탑에 올릴까? 저희 항상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수많은 그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중에 네. 뭐가 제일 중요할까 싶은데 오늘도 되게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한 3개의 아이템을 놓고 이걸 탑에 올리자 저걸 탑에 올리자 원래 이거 국장급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떤 걸 올렸는지 사실 우리 그 국내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분노하는 일이 좀 이뤄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ETF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히나 ET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가입자도 늘고 있고 관련된 이제 뭐 영향력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이제 말쯤에 갑자기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1,300원 가량의 ETF 관련된 선물매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공시가 나왔죠.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런 지금 막 우왕좌왕한 일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말 동안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이제 금감원이 이제 신한금융투자를 현장 조사에 지금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먼저 있었던 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제 오늘 간부 간담회를 열고요.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면서 이제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금감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오늘 주문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금감원이 실제로 신한금융투자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어떤 일이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번 달 10일에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이 있으면서 이제 1,300원 가량의 1,300억 원 추정의 이제 손실을 이번에 신한금융투자가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지금 이게 1,300원일지 더 많을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하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보니까 이제 증시가 폭락했던 블랙먼데이 다들 기억하시죠?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가 있었던 그 앞뒤로 해서 8월 2일부터 10일 사이에 ETF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던 신한금융투자가 이제 선물 매매를 했습니다. 장내 선물 매매를 하면서 원래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게 이번에 좀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원래 이제 LP 같은 경우에는 ETF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뭐 선행 매매라든지 선물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쓰다가 이런 좀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후에 담당자가 이것을 이제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해서 손실 발생 사실까지 감춘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이제 스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래의 특정 시점 또는 특정 기간을 설정을 해서 금융자산이나 상품 등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금융투자와 이게 함께 스왑 거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허위 보고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게 10월 11일 날 공시가 나고 나서 아니 어떻게 부서 담당자가 2달 동안에 이걸 모를 수가 있냐라고 하는 일이 있었고 저도 이 부분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부서 담당자도 이게 허위 보고를 받다 보니까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금감원이 오늘 이제 여의도 신한금투 본사를 대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신한금융투자 자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원래 신한금융투자가 이번 주에 4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갑자기 이걸 좀 철회를 하면서 말이 철회인데 사실상 무기한 연기인데 사실상 철회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고요. 이유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금리 상황에 따라 맞출 수 있게 수요 예측을 연기했다 이러면서 수요 예측을 우리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서 연기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는 지금 철회라고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례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미루는 데는 최근 발행했던 ETF 운용 손실 여파가 좀 작용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한금융투자 쪽에서는 맞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해주진 않지만 뭐
어쨌든 대부분은 지금 이 영향이 컸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주말 사이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네.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사에서도 이야기를 냈어요.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1,300억 손실 사고의 규모와 제재 수준을 우리가 앞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그쵸. 하는 건데, 결국은 모니터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안 자체가 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등급이 낮아질 수도 혹은 등급 전망이 낮아질 수도 네. 이런 사안이라서 회사채 발행할 때는 그 등급과 등급 전망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고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기평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예상 대비 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경우 수익성, 재무 건전성 지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1,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손실 규모라면 당장 회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자기 자본은 5조 4천억 원, 순이익이 2,106억 원, 이렇게 그 자본력이라든지 이익 창출력을 고려하면 지금 그러니까 추정되는 1,300억 원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류종원 기자가 전해줬던 것처럼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커질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다면 이건 또 신용등급 평가에 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기평에서 얘기한 것도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겠다. 결국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등급을 좀 낮출 수도 있다, 혹은 등급 전망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금융 기업들을 밸류업 트렌드의 가장 큰 수혜 기업들이라고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내부 통제가 안 되는 사실로 인해서 등급이 하락하게 된다면 사실 그거는 밸류업보다는 밸류다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분명히 그 뭐 주주 환원은 어떻게 하겠다. 지난 7월에 그러니까 신한지주도 그 밸류업 계획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보통주 자본 비율 13%에 기반한 자기 자본 이익률 10% 달성, 주주 환율 50% 달성,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고 계획 공시에다가 넣어놨는데, 주주 환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주주 환원 한다고 해놓고 내부 통제 안 돼서 신용등급 하락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밸류 다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라고 지금 하는 뭐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사경 투입을 좀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제 한투연의 성명을 보면은 신한투자증권의 LP 부서가 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불법 거래를 자행했는지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2개월이 넘는 동안 불법 거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손실을 감추기 위해 스와프 거래로 허위 등록한 것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내부에서 쉬쉬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말 나온 대로 다들 추정 이야기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봤을 때 이렇게 해도 당연히 의심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한금융투자 쪽에서는 명확하게 좀 금감원 조사에 좀 응해야 될 거고, 명확한 여기에 대한 보고도 다시 한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도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조금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ETF 투자하다 보면은 이제 ETF는 사실 그 유명한 ETF야 우리가 거래를 걱정을 안 하는데, 이게 약간 소외된 ETF면 분명히 이제 기초 자산을 따라가야 되지만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호가를 붙여주는 LP들이 있는데, 그 돈 갖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희한하게 이제 특히 거래 별로 없는 ETF 보면은 뭐 2,000주 호가마다 2,000주 이게 다 LP들 물량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돈 갖고 이렇게 하다가 손실 난 걸 숨기고 지금까지 왔다. 그렇죠. 손실액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산업위 국감이 있었는데
한전의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눈에 좀 띄었습니다. 필수 전력망인데 이거 약간 오타가 났군요. 제가 오늘 오타를 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수 전력망 투자를 위해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의 이야기가 오늘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국감에서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서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투자하는 건 좋은데 한국전력은 사실 문제가 있죠. 뭐냐면 누적 적자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사실 올해 초에도 제가 변압기와 전력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 에너지 정보청,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나 이런 곳에서 전망했던 2024년 전력망의 수요 네. 이런 것들의 전망치를 보면은 막 2배 높아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전력기기들을 많이 수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전력, 그러니까 한국의 전력망 투자는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굉장히 소규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전 세계가 이렇게 전력망에 투자하는데 왜 한국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그 의구심의 해답은 바로 여기 있었죠. 누적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전후로 해서 네. 계속 원가 밑으로 좀 전기를 팔다 보니까 43조 원대 누적 적자를 안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자를 안고선 무작정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2022년 이후 가정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한 40% 정도 순차적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역마진 구간은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 40조 원 정도의 누적 적자는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한국전력 입장에서 야, 우리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할 거야 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있었던 거죠. 네. 오늘 그래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여기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이렇게 크게 부채를 떠안은 채로 전력망 확충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누구나 궁금하죠. 그쵸. 아니 뭐 상황 변한 건 없는데 그래 전기 요금 올리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걸로 40조 원 넘는 누적 부채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했더니 네. 송전망 구축 작업을 한전 주도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른바 송전망 특별법을 제정하면 송전망 구축 시기를 3, 4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송전망 특별법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한국전력이 공기업이긴 하나 지금 전력망 구축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네. 이게 부채 때문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 주도하에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지금 특별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력망 확충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의 이야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전력망 투자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노후화 정도가 미국에 비해서 좀 다소 이분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이거 이분? 이분하다고요? 네. 노후화 정도가 이분할 가능성도 있고 네. 네. 모르게 이렇게 치시면 네. 알아듣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빅테크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그게 많이 짓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요즘에 TSMC가 대만의 전력 가운데 거의 8%를 네.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2030년이 되면 거의 10몇 %인가요? 그렇게 높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4분의 1까지 TSMC 혼자서 대만의 전체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2030년이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도 사실 반도체 공장이 있죠. 자동차 공장이 있죠. 배터리 공장이 있죠. 그다음에 철강이 있죠. 네. 전기 사용량 많은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전력망 확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자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는 어려울지언정 우리나라도 이 전력망 투자 쪽으로 방향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유독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보다는 LS 일렉트릭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또 한국전력과 사업을 많이 하는 겹치는 그런 네. 쪽에 또 많이 오른 때는 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요즘 집 사기 힘들잖아요. 네, 집 살 때 항상 제일 고민되는 게 난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나? 네. 어디서 끌어와서 사야 될까요? 아니 근데 그만큼의 돈 끌어올 구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건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받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드머니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조금 살펴봤더니 2030 세대들은 주식을 팔아서 집을 샀고 그리고 이제 4050 세대들은 기존에 있던 집을 팔아서 네. 새로운 집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이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상 자금 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올해 1월부터 이제 8월까지 전국 주택 매수자가 이제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이 57.8%였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집을 산 사람의 57.8%는 기존의 집을 처분하고 새 집을 샀다고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율 자체는 이제 2022년 27%에서 지난해 55%까지 늘었고요. 올해 다시 좀 더 높아져서 57.8%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존의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던 분이 간 것도 있겠지만 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들 뭐 이쪽에서는 이야기하기로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집과 이 집을 팔아서 이 새로운 세 번째 집을 사는데 뭐 보탬을 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 지구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힌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40대 이상이 상급지로 갈아타기 매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40대 주택 구매자의 65.4%는 부동산을 처분을 해 새로운 집을 살 돈을 마련을 했다고 신고를 했고요. 50대에서도 이 비율이 57%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뭐 30대도 51.8%였다고 하니까 요즘 30대 분들도 좀 많이 이제 부동산 투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들 옮겨 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을 매각을 해서 이제 연끌을 통한 부동산 매매가 조금 많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식 채권을 매각을 해서 집을 살려면 엄청나게 투자 수익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주식은 뭐 사실 뭐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몇 억, 몇십억씩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네, 특히나 2030 세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봤더니 주식 채권을 팔아서 집을 사겠다고 한 사람들도 한 2년 동안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존의 비율은 한 4%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제 지난해 6.3%, 올해는 13.8%까지 급증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올해 주식 채권을 팔아서 집을 산 비율은 30대가 17%로 가장 높았고요. 20대가 16.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13.7%, 50대는 11.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보면은 2030 세대가 이제 보면 이제 주식 채권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집으로 옮겨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은 올해 연끌 매수에 나서는 이제 30대, 40대가 가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까지 많이 처분한 것 같다. 이들은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인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금융 투자 세대인데 투자처가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하는 이야기 결국에는 이제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예금이든 코인이든 뭐 다른 이런 금융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국에는 부동산이더라 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 안정적이기는 하겠죠. 뭐 실물 자체가 있는 거다 보니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좀 가슴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네. 여러 채를 갖고 계신, 그러니까 40, 50대 분들 가운데 네.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다른
집을 팔아서 상급지의 부동산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이제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렸던 전국 주택 지표를 보면 네네. 일부 상급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전국 나머지 지역들은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안 좋은 그 지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부동산을 몇 년 동안 투자를 했던 이제 다주택자들이 다 이제 걷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 네. 팔고 그냥 이제 수익이 몇 년을 기다려도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방에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서울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 네. 그걸 다 처분하고 이제는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점점 빠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실거래가도 빠지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몰리는 것이 결국에는 수도권, 특히나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될 놈 될처럼 진짜 올라가는 것만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최근에는 상승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꺾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이제 뭐 방금 전에 이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이분점을 찍고 나서 다시 떨어질 건지 한동안 그대로 갈 건지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건지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다라는. 지금이 그러니까 부동산의 익힘 정도가 이분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보류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보류하겠습니다. 네. 아우 진짜 네. 우리 정말 재미없네요. 진짜 재미없다. 네. 제 인생에 재미란 없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아휴. 다음 뉴스 해주십시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나마 좀 기분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저출생 돌파구가 열리나. 근데 이거 참 단어 쓰기도 참 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출산이라는 말을 계속 쓰다가 네. 그러면은 아니 그 아이를 낳는 게 여자만의 책임이냐라는 그 어떤 약간 그 좀 PC적인 그런 네. 반론이 있어서 그럼 저출생이라고 쓰자라고 했더니 저출생이 뭐냐라고 하면서 또 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어떤 말을 쓰든 욕을 먹을 단어이긴 한데 네.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저출생이라고 쓰자고 했기 때문에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저출생에 대한 돌파구가 열리나 싶습니다. MZ 세대들의 결혼 의향이 높아지고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졌어요. 그걸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25세에서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거의 한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지금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표 한번 보시죠.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거에서 긍정과 매우 긍정이 3월 조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70.9%였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 9월 조사 6개월 지났죠. 6개월 지나니까 0.6% 포인트 높아져서 71.5%가 됐다. 오. 이게 되게 작은 차이인데 정말 네. 작은 차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0.6% 포인트가 뭡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막 비혼주의가 계속 커지고 이런 환경에서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좋아졌다는 것은 꽤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건 이건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미혼인 분들도 있고 기혼인 분들도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미혼인 분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기혼인 분들만 내가 결혼해보니까 좋아 라고 해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으면 네. 좀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근데 미혼인 분들이 난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 3월까지만 하더라도 61%였던 게 네. 9월이 되니까 65.4%까지 높아졌습니다. 오. 그래서 미혼인 분들도 상당히 그 결혼에 대한 의사가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네.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30대 여성이 지난 3월에 결혼에 대한 인식이 48.4%였어요. 근데 이번에 11.6%가 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6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0대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5세에서 29세 남성도
지난 3월에는 68.3%였었는데 75.4%까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네. 하는 게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근데 확실히 결혼은 남자분들이 여성분들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표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25세부터 29세 남성 그 3월 조사 때도 68%일 때 동일 구간의 여성분들은 59%고요. 네. 이번에 조사했을 때도 25세부터 29세 남성 75.4%인데 같은 나이 때 여성은 57.4%. 확실히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하기 좋아해. 아, 결혼하면 남자가 편한가? 아니 여성분들이 결혼을 좀 더 이렇게 뭐 꺼리는 이유들이 많겠죠. 그래요? 네, 남자들이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남자들이 잘해야 된다니까. 네, 잘하시죠. 잘하겠습니다. 네. 저도 네. 좀 저를 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잘해야 될 것 자, 같은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네. 그 결혼만 한다고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남녀 모두에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았던 25세부터 29세 사이의 여성이 48.1%에서 48.1%로 지난 3월에 34.4%보다 거의 한 17% 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표 한번 보시면 지금 25세부터 29세 여성 34.4%에서 25세부터 29세 여성이 48.1%까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37.7%로 지난 3월보다 거의 5.1%포인트 정도 높아졌고요. 특히 결혼은 했지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 무자녀 응답 출산 의향이 50.7%로 40.4%보다 8.3%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결혼을 했는데 네. 나는 아직 아이를 가질 의향이 없어 라고 그렇죠. 했던 분들의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고 자녀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의향이 크게 높아졌다. 근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네네. 자, 이거 이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남녀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3월 10.1%보다 낮아졌다. 더 낳고 싶지는 않다. 육아가 힘들거든요. 네. 키워보면 더 낳기는 좀 힘들어요. 가 되더라.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약간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네. 얻을 수 있는 건 뭐였었냐면 왜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결국 추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계약하지 못한 이유가 가운데 첫 번째가 양육 비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그 출산에 대한 의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네. 물론 이걸 발표할 때에는 아무래도 뭐 정부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도 있습니다만, 물론 네.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번 돈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되느냐, 우리가 일하는 시간 외에 양육할 시간이 충분히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그 출산 휴가라든지 출산 휴가 때 나오는 급여 있잖아요. 네. 이런 거라든지 그런 식의 정책적인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아휴직 때 받는 금액 자체가 사실은 뭐 한 달 생활하기 좀 힘들 정도의 그럼요.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점점 뭐 현실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긴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해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면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보완책이 점점 나와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 고려아연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이 오늘 약간 어떻게 보면 1라운드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요. 뭐 네.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MBK와 이제 영풍 쪽에서는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오늘 종료를 했습니다. 오늘 결과는 17일 날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얼만큼의 이제 청약이 들어왔을지 실제로 공개 매수가 될지는
이제 한 3일만 있으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MBK와 영풍연합에서는 최대 한 14.61%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들이 보유한 지분이 33.13%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목표를 다 채워서 공개 매수를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되면 47.74%를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네. 고려아연 쪽에서도 이번에 아직 23일까지 자사주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 매수 가격도 MBK는 83만 원, 고려아연 쪽은 89만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금은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1라운드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증권가 쪽에서 그리고 이제 IB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조금은 영풍 MBK 쪽에 유리하게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주가를 좀 오늘 이제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주가가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보니까 79만 원이었나요? 네. 네. 79만 3천 원으로 이제 전장 대비 0.13% 지금 하락한 장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83만 원이 넘었다면 이게 공개 매수가 실패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MBK 쪽에 그 영풍 쪽에 네. 영풍 MBK가 뭐 패배 쪽으로 아니면 이제 고려아연의 승리 쪽으로 그렇죠. 많이 기울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주가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1시에 보면은 82만 원을 향해서 살짝 81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분위기 좀 안 좋았어요. MBK 쪽에서.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이야기가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면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고 장 종료 직전에는 이제 78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79만 3천 원에 장을 마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NH 쪽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많이 몰렸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고려아연 1라운드는 조금은 영풍이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자사주가 남아 있거든요. 네.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서 지분율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시스에서 이걸 좀 정리를 잘해놓은 표가 있어서 과제하는데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거 보시죠. 네. 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하나 띄워주세요.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최윤범 회장과 영풍의 지금 이 지분율을 보시면은 현재 33.13 대 15.65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나라든지 현대차 이쪽에 이걸 봤을 때는 최윤범 회장 쪽이 조금 앞서고 있죠. 네. 조금 앞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윤범 회장 쪽은 전량 소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되게 좀 의아한 게 네. 여기 표에서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자사주를 소각하면 나의 지분율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지분율이 같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사실 영풍 측을 역전할 수는 없잖아요.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네. 근데 그 카드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법적 문제도 걸려 있을 거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시면 영풍이 자사주 소각 후에는 지금 33.13%가 40.1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윤범 회장 쪽은 18.96이고 하나가 9.4, 현대차가 6.12, LG가 2.29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 지금 들어온 공개 매수에서 네. 한 4%에서 5%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MBK와 영풍 쪽이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네. 최윤범 회장 쪽은 사실 좀 이기기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지분율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지분율도 다 변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는 좀 나중에 보면은 네. 알 수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번 그 작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영풍의 그 가격을 좀 가격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법적인 문제도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온 결과겠지만 글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찍어 누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17일에 이제 MBK 쪽에 그 공개 매수가 결과가 한번 나오는 걸 보고요. 또 이제 최윤범 회장 쪽에 지금 자사주 공개 매수가 23일까지니까 그 이후의 상황도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네.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좀 간략하게 네.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서 오늘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국감이 있었거든요.
하는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하는 총재가 챗GPT는 10월 동결이 최선이었다고 대답했다. 저 이거 기사 그 헤드라인 보고 아니 네. 금리를 결정할 때 뭐 GPT한테 물어봤나? 뭐 이게 왜 뭔 말이야?라고 했더니 약간 그 정부와의 약간 그 긴장감, 팽팽한 긴장 상태가 좀 있었더라고요. 네. 뭐였었냐면 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아니 금통위 위원들이 역할은 적은데 보수는 너무 많다. 차라리 그럼 챗GPT로 대체하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그 챗GPT 금통위원 연간 보수액이 35억 원인데 챗GPT 비용은 1년에 35,000원이다. 그럼 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비꼬면서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뭐 여기에서 그러면 실기론 때 얘기하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실기론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창용 네. 총재가 아니 금리 인하 안 하고 가계부채가 10조 원 늘었는데 그게 실기입니까? 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네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아니 챗 GPT 써봤는데 10월 금리 동결이 최선이었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하했잖아요. 그럼 그 GPT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비꼰 거야 서로 네, 비꼬고 그쵸. 비꼬고 참 이게 좀 재밌었던 이야기가 여기서 보면 이제 국감에서는 야 니들 35억이나 지금 주고 이렇게 일을 이거밖에 못해? 챗GPT 1년에 35,000원이면 쓸 수 있는데 네. 그냥 GPT 쓰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실 나온 네.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창용 총재가 우리 35억 원치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보면서 좀 글쎄 이렇게 하는 총재 이창용 총재가 저는 보면서 아 말을 참 잘한다. 이게 몇 번의 어록도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의 그런 압박에도 전혀 지금 그렇죠. 흔들리지 네. 않고 예. 너만 써봤어? 나도 GPT 돌려봤어. 이 이야기 다른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 할 일 했다라는 그런 걸 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요. 네. 참 흥미롭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게 결국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이 한국은행의 가장 많은 고민이구나.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그 큰 고민이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좀 재밌는 뉴스여서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